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CPI 역시 3.1%로 전망과 일치했지만 주거비,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됐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 주 전보다 2만 7천 건 늘며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소폭 줄었지만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3대 정책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하며 예금금리를 2%로 유지했습니다. ECB는 물가 안정과 성장 전망 상향을 근거로 통화정책 사이클이 끝에 다다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번 동결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드 일부 진행에 이현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또다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FOMC를 또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CPI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무래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그래도 부합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 고용 둔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가 비컷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무게감이 좀 더 쏠리고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어떤 지수가 나오게 될지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CPI 예측 부합, 트럼프 비컷 당장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와 좀 부합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컷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금 좀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전달 2.7%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했지만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3%대 근접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오르며 예상치 0.3%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주거비가 한 달 새 0.4% 오르고 식품 가격이 0.5%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값도 1.9% 오르면서 에너지 지수는 전월 대비 0.7% 올랐습니다. 항공료는 6% 가까이 급등했고 중고차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와 일부 레저 서비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1% 상승하며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물가는 시장 예상치에 맞아 떨어졌지만 고용 지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을 넘어서며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일자리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0%로 반영됐고 스몰컬 가능성이 70%대, 빅컷 가능성도 30%대 가까이 반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연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실제 FOMC 회의에서는 스몰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CPI 지수가 나왔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좀 충격적으로 나온 만큼 연준은 이 고용 둔화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이 스몰컷으로 진행이 될지 빅컷으로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100달러 가능성 열리나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리플의 가격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시나리오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XRP는 3달러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50달러, 많게는 100달러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낙관론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최근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4년 가까이 이어졌던 SEC와 법적 다툼이 최근 완전히 종결되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이 거래소에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고요. 이로써 기관 투자자 역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기 시나리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전제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규제 명확화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기관 자금이 들어올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결제 기업과 은행들의 본격 도입입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만약 대형 금융기관에서 국제결제은행에서 XRP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TF 승인입니다. ETF는 연기금이나 글로벌 자산운용사 같은 대형 기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승인이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XRP가 단기간에 100달러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해소, 또 글로벌 채택, ETF 승인이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목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10월 ETF 승인 여부와 단기 저항선 돌파 같은 현실적인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EC와의 법적 다툼이 좀 해결이 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제 기업과 또 은행들에 대해서도 본격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승에 대해서 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ETF 이야기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독일의 증권거래소에서는 현물 ETF가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번 소식은 단순한 가격을 끌어올릴 재료를 넘어서 리플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럽 금융의 중심이자 규제 측면에서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ETF가 승인된다면 유럽 전역은 물론 글로벌 기관 자금이 XRP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ETF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내년 열리는 리플의 스웰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XRP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원장 거래량과 활동성이 뚜렷하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기관 참여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독일에서의 승인이 단순히 한 국가의 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 규제기관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XRP는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ETF 추진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진입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 사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XRP의 미래는 이 가격에 대해서 단순한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이 금융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관련해서 미국 진출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주 양도세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페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는데요. 일단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뭐 TO를 확보하든지 뭐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접촉 시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이 아주 냉담해요. 네,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대미 투자 전반적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는 좀 어떤 해법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단속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앞서 이 답변을 보셨던 것처럼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큰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려면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현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투자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미국과 비자 발급 확대나 제도 개선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인 근로자 구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좀 체포되는 우리 국민들 지금 귀국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후 3시쯤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했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12시 40분쯤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총 316명이고 외국인 14명을 포함해서 모두 330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서울 도착은 오늘 오후 3시쯤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측이 체포된 상태니까 수갑을 채워서 이송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게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절차가 바뀌게 됐습니다. 또 중요한 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처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기록이 남지 않고 앞으로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데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웠다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여행 비자로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이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사태가 이 한국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미국 내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 부분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려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와 LG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장 건설 일정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시설과 장비가 있어도 기술자가 없으면 공장은 세울 수 없다면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미국과 비자 발급 확대, 그리고 새로운 비자 유형 신설 등을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나 산업 현장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번 사건은 한미 간 투자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어가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미 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 경제와도 직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 중요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입니다. 지금 기존에 대해서 기준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좀 더 강화하느냐가 시장의 관심사였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에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5에서 많으면 한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 3천억 정도라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은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시장이 위축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나 며칠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하면서 그때 50억 원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현행 유지를 요구해온 만큼 방향이 이제는 확실히 정리가 된 셈이고요. 현재 제도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를 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정치권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이 연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수준이라면서 이 정도라면 시장 충격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문제 사실 7월 31일에 이렇게 개편안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주들, 또 지주사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가졌었는데요. 어제 이러한 발표가 나오고 난 후에 증시 흐름은 또 어땠는지 이 어제 증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증시는 코스피가 장중 한때 3,344.70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이미 선 반영이 되는 거였는데요. 다만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벤트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상승분 일부를 되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해서 결국 0.9% 오르면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와 법 개정 과정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현행 유지가 확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줄고 증시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유지가 확정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 문제 말고도 상속세라든지 배당 소득세 같은 세제 개편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일단 먼저 대통령은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서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상속세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였고요. 또 배당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안은 최고 세율을 35%로 잡았지만 시장에서는 25%를 기대했었습니다. 대통령은 세수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 이번 세제 개편 기조는 세수 확보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높여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좀 맞닿아 있는 세제 정책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시금 입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는 약간의 세론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선 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페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약 686억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네이버페이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건데요. 네이버페이가 왜 인수 과정에 나서게 됐는지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가장 큰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가입자가 약 167만 명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거래 건수만 해도 무려 83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래된 금액은 1조 9천억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 플랫폼은 지난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도권 안에서 비상장 주식을 공식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서비스였는데요. 네이버페이가 이번에 이 회사를 686억 원을 들여서 지분 70%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까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 주식 시장에 네이버페이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이 최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네이버페이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의 핵심은 시장 제도화에 발맞춰서 조금 선점을 미리 해보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곧 도입하게 될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선스를 확보해서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제도권 안에 안착을 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인가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네이버페이가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네이버페이 증권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서비스의 월간 이용자가 1,70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비상장 주식 콘텐츠와 거래 기능을 덧붙이게 된다면 이용자 저변을 훨씬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번 인수가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벤처 생태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들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는 핀테크 사업 확대와 함께 벤처 생태계 활성화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혁신 기업들인데요. 이들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화와 또 플랫폼 강화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더 투명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험 자본이 원활히 공급이 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가 커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이버페이 역시나 이번 인수가 단순한 수익성 확대가 아니라요. 정책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사용자의 가치를 만들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이버페이 지금 금융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제도화에 좀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네이버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9% 올라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CPI는 3.1%로 전망과 같았지만 주거비, 식품, 에너지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됐으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주 대비 2만 7천 건 늘며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은 소폭 줄었으나 노동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3대 정책금리를 2차례 연속 동결하며 예금금리를 2%로 유지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성장 전망을 근거로 통화정책 사이클이 끝에 다다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로 금리 인하 종료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쿠팡이 AI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에 75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적극 참여하며 AI 기술 기반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에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다음 주에 FOMC를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 관련해서도 생산자 물가 지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PPI가 예상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CPI 이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나왔는데요. 역시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둔화에 조금 더 우려감이 많은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또 많이 띄우면서 계속해서 우려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스몰컷이 아니라 빅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투심이 다시금 좀 살아난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72%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0.85% 상승, 다우존스 지수도 1.36% 상승하면서 우량주 위주의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또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까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 0.3% 상승했습니다. 4%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역시 이 반도체 관련돼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또 투심이 살아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좋았습니다. 0.6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미국의 수요 둔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0.18% 상승하면서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10월부터 생산량을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13만 7천 배럴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유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서 유가의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짙게 좀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먼저 빅테크 기업들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09%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69%, AMD도 2.43%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AI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라클이 6.24%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죠. 근데 간밤에는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은 0.17%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미국의 로보택시 시장에 공식 진출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마존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AI에 대해서 모멘텀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존이 AI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 가졌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라클에 계속해서 좀 같이 중점을 가졌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라클이 AI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라클이 빠지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정 종목들은 좀 같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테슬라가 6%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메가블록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가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 비용이 약 23% 낮고요. 설치 속도가 40%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안에서도 이런 메가블록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더 빠르게 상승 흐름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은행,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늘 훈풍이 좀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기업인 CVS 헬스케어가 이 과다 청구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향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이 되면서 CVS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고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율이 어느 정도 찍히게 될지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밤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또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는 목요일 특히나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장세였지만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인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8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0.9% 상승하면서 3,34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잘 갔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승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살아났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차익 실현도 좀 있었고요.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종목들도 있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함께 또 사자세가 이어진 모습이 체크가 됐는데요. 역시 이 세론에 관련해서도 좀 실망 매물뿐만이 아니라 차익 실현이 좀 있었죠. 개인들의 팔자세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투톱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1.1% 상승하면서 윗꼬리 위로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이 체크가 됐고요. 이 반도체 안에서의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잘 갔던 SK하이닉스 어제도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졌는데요. 조금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HBM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79% 상승했습니다. 지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이슈가 있죠. 같이 2차 전지 안에서도 배터리 업종 안에서도 수급 상황들이 그래도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가졌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막판까지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죠. 이 황제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만 원 위에 올라오면서 다시금 방산 기업들 안에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영국의 글로벌 방산 업체 BAE 시스템즈와 손을 잡았는데요. 천무 유도탄의 전자전에 대해서 대응력이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이 점 안에서도 방산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다시금 깃드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HD 현대중공업 이 조선주들이 조금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려나 싶었는데 기자재단에서 어제 다시금 좀 올라온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 흐름 가졌습니다.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을 내줬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죠. 어제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온 만큼 막판까지도 힘을 내줬다라는 점 시가총액 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도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1% 상승하면서 83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불을 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는 좀 희비가 더 엇갈렸습니다. 바로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지금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실망 매물이 조금은 더 쏟아졌다라는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어땠을까요?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자세를 보였고요. 기관에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알테오젠 2.6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낙폭이 그려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는 좀 상방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구금 사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0.9% 상방의 포지션을 잡았고요. 에코프로는 다시 5위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펩트론이 또 강했습니다. 5.42% 상승을 했는데요. 이 펩트론이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시세를 같이 내고 있죠. 삼청당 제약과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항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이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3위로 같이 포지션 잡았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과연 어떻게 치기게 될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는 어제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게다가 항암 관련해서 항체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리고 학회에서도 임상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는 1.2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천단 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펩트론과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어제는 삼천단 제약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포지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기를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앞으로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좀 살펴보자면요. 경제 분야에서는 긴급 추경이 있었고요. 소비 쿠폰에 대한 지급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또 소비 심리 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주식시장도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생산 물가뿐만이 아니라 주거, 또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이 서민의 체감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외교적으로도 알아보자면 G7뿐만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잇따라 소화하는 모습이었고 외교적으로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실용 외교에 대해서 시험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기자회견 같은 경우 150분간 이뤄졌고요. 22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변화가 있는 부분 2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코너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일단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10억 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까지 면세해줘야 되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은 좀 심리로 움직이는 만큼 이 정부 정책 핵심인 이 시장 활성화에 좀 장이 된다면 기준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세수 손실 규모는 2, 3천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야 모두 완화 의견이 더 많다라는 점을 근거로 받았습니다. 즉 세수보다는 투자자 심리가 시장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장 친화적인 세제 기조를 가지겠다라는 스탠스가 보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더 센 상법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점도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 안에서 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좀 시세가 다시금 떨어지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스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증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기대감이 그 전일에 좀 많았었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제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들어가도 되려나 하는 투심이 좀 더 살아난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는 다시금 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하락 흐름 이어졌고요. 미래에셋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었죠. 많이 상승한 만큼 그만큼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한국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이전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범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자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원전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자, 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상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좀 투심이 다시금 깃든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는 재생 에너지 쪽으로 힘이 쏠린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을 새로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기가와트의 전력을 충당하려면 원전 30기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은 부지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 관련해서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 곧바로 좀 반응한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였고요. 반대로 원전 관련주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에 대해서 대전환이 예고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정책 기조 변화 이미 제도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력 정책 주무부처에서는 이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요. 내년에 나올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이 재생 에너지 목표치가 지금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환경부 장관의 이야기도 있었죠. 2035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도 같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규 원전 건설 관련해서는 국민 공론화를 거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 장관의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부지 선정뿐만이 아니라 가동까지 1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만큼 지을 곳도 없고 시간도 없다라는 발언, 아무래도 속도 조절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렸다고 했죠.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햇빛과 바람 연금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ESS 풍력 그리고 전력망 관련해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원전과 핵 연료 관련해서는 수급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단기 테마보다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주민 참여형 이 공유에 대한 제도 개설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주민이 직접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요. 수익을 얻는 그런 배당 방식입니다. 이른바 햇빛 바람 연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육상 풍력 그리고 해상 풍력까지 여러 가지 맞춤형 표준 사업들의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니까 이런 정부의 정책까지도 본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바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으로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또 상승 흐름 가졌고요. 태양광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좋은 시세 보였습니다. 어제도 1.3% 상승 흐름 가졌습니다. OCI 홀딩스도 태양광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풍력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붙었습니다. CS윈드가 어제 5% 상승 흐름을 가졌고요. SK 이터닉스 또한 22%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이외에도 ESS 또 배터리 쪽으로도 같이 모멘텀이 덩달아 붙을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대장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 안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더 수급에 쏠리게 될지 옥석 고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아이디어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켓 클로즈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4위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특히 농심 쪽에서는 상한가 거의 달성했고요. 그리고 범한표혈셀 쪽에서는 26%가 넘는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또 세트레가이 쪽에서도 15%가 넘는 상승세가 들어왔고요. 엑시콘 쪽에서는 10% 넘는 급등세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 대한조선은 9%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쪽으로는 2% 넘는 파란불이 켜졌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알테오젠 쪽에서는 각각 2.4%, 1.85%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진중공업 쪽에서는 0.3%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눈에 띈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심입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19% 급등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K-팝 데몬 헌터스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상승했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얼마나 급등했는지 짚어보면 19%가 넘는 또 상승으로 마감을 정규에서는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53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이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대언과의 협업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시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29일 이 캐대언 캐릭터가 들어간 한정판 신라면 총 1,000세트를 농심몰에서 판매했는데요. 단 1분 40여 초 만에 완료가 또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신라면 컵 디자인에 루미, 그리고 조이, 미라 같은 캐릭터를 적용한 세트로 총 6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반응이 또 대형마트 쪽에서도 이 캐대언 캐릭터를 입힌 신라면과 그리고 새우깡 등 한정판을 출시하며 여러 가지 판촉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층과 또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렇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는 또 마케팅 협업 이후 농심 주가가 약 10% 이상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문주 하나증권연구원은 이 시장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3분기부터는 판가 인상 효과까지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 수익 개선이 더더욱이나 예상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의 협업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농심몰에서 지금 1분 40초 만에 완판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인기를 더 실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협업 효과 아무래도 농심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캐대언 협업 제품은 단순히 한정판 판매를 넘어서 이 브랜드와 기존 상품의 홍보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은 콜라보 제품의 인기는 이 콘텐츠의 트렌드에 좌우되긴 하지만 작품 속에서 신라면과 또 새우깡이 직접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농심은 지속적으로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 매출 확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농심의 경우 해외 매출의 비중은 26% 수준이지만 8월부터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 채널에서 신라면 툼바 입점이 함께 본격화가 되면서 또 3분기부터는 매출 증가가 더더욱이나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3분기부터 판가 인상 효과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하반기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캐대언 협업으로 인해 한정판 제품의 인기가 생겼고요. 또 기존에 대한 상품의 홍보, 해외 매출의 확대 기대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농심 주가가 전날 크게 상승한 것으로 또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K-푸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인기가 많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농심 같은 경우 캐대언의 협업으로 인해서 더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판매 완판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입점까지도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들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4.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굉장히 올랐는데 투자 심리가 어떻게 자극이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중공업의 강세 배경은 아직까지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에 일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33% 넘게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구남 신조 사업 같은 이런 새로운 기회들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 쪽으로 낮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소외돼 있던 영역에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부분은 최선호주 이 평가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히게 되면 이 기관이나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수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 상향과 또 맞물리면서 주가가 한숨에 또 뛰었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역시도 이렇게 갱신하게 된 것으로 또 파악이 됩니다.
네, 마스카 프로젝트 안에서의 수혜 종목들 여러 가지 조선수들 깃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증권가에서 최선우주로 삼성중공업을 꼽기도 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세가 뿜어준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가 흐름들 시장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장은 좀 단기 이벤트성이다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 주가가 상향된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조선업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함께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주식시장은 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제 계약 체결이나 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 이에 따라서 사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스가가 이 삼성중공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또 경쟁사와는 격차를 얼마나 줄여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도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삼성중공업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에 유럽 원전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이슈가 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 쪽으로 본다면 이 체코 원전 관련 계약 소식과 아무래도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계약은 두산 크도 파워가 이 주 계약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체코 현지에 새롭게 기반하는 회사로 발전소용 터빈 공급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이 발전기 제작 기술을 함께 이전받았고요. 또 올해 2월에는 프라 증권 거래소에도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상장가는 240코로나였는데 주가가 이미 50% 이상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이 발표가 호재만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실 이미 반영된 재료가 아닌가 하는 인식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관련해서 이 원전 관련 대통령의 사실상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발언이 함께 이어지기도 하면서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이 모회사 입장에서는 스코다 파워의 성과가 얼마나 실적으로 이어질지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 좀 하락하는 추세였고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상승한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유럽 내에서 원전 유지 보수 시장에서도 지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약인지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번 계약은 사실상 업계에서 본다면 이 유럽 원전의 유지 보수 시장의 일종의 신호탄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노후 원전 정비와 또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었고요. 글로벌 원전 유지 보수 시장은 연평균 3%가 넘게 성장하면서 2030년에는 약 639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유럽 내 원전 설비 현대화 시장에서 또 새로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또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사업 확대의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여부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 계약에 그치지 않고요. 장기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는 그 역시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 기대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요. 함께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눈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있었죠. 관련돼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어제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쿠팡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초슬림 모델 아이폰 에어가 조금 더 두드러진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이 삼성 입장에서도 곧바로 좀 도발적인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애플의 신제품의 중심은 바로 이 아이폰 에어였습니다. 두께가 5.6mm였고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었고 가격은 $999로 책정이 됐습니다. 삼성 갤럭시 S25 엣지보다 조금 더 얇고 $100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지금 박수도 터져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쉬웠던 건 혁신이었습니다. 애플이 이번 발표에서 AI 기능을 거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AI를 앞세운 삼성이나 구글과 비교가 되면서 결국 주가도 발표 직후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삼성은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식 계정에 4,800만 화소 카메라 3개가 2억 화소를 따라올 수는 없다. 아이폰은 여전히 접히지 않는다. 같은 글들을 올리면서 샵 아이캔트, 즉 아이폰은 할 수 없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번역이 너무 늦었다. 수면 점수는 5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는 글도 이어졌고요. 애플의 이번 신제품 발표를 사실상 정면으로 비꼬게 됐습니다. 결국 애플은 초슬림 폰으로 승부수를 던지긴 했지만 삼성은 AI와 폴더블 폰은 우리가 훨씬 앞선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발표 좀 혁신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이 아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현재 삼성은 어떤 전략들을 좀 세우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삼성의 전략은 크게 3가지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초슬림 경쟁입니다. 지난 5월 갤럭시 S25 엣지를 내놓으면서 얇아도 성능은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7월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mm로 전작보다 26%나 얇아졌습니다. 이 덕분에 사전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1.5배 늘었는데요.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원하는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두 번째는 AI 경쟁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AI를 앞세워서 실시간 통역과 이미지 편집, 문서 요약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특히나 기기 안에서 바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AI 전략까지 내놨는데요.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속도와 성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애플이 이번에 AI를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과는 확실히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폴더블 대중화입니다. 삼성은 Z 폴드와 Z 플립 시리즈로 시장을 열었고요. 이제는 2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을 준비 중입니다. 2번 접히지만 두께는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건데요. 폴더블의 단점을 줄이면서 시장을 더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삼성은 얇게, 똑똑하게, 그리고 접히게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애플과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 하면 애플과 삼성전자 이렇게 2가지 트랙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아무래도 초슬림 관련해서 경쟁을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AI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트라이폴드폰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삼성전자 안에서의 전망들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 글로벌 출하량만 살펴보면 삼성이 우위에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이 19.7%로 1위, 애플은 15.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이 약 5,800만 대를 더 출하하게 되면서 격차를 벌린 건데요. 다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600 이상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6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이었고 삼성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급 시장에 있어서 애플의 벽이 높다라는 얘긴데요. 앞으로의 관건은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AI 기능이 실제로 소비자 경험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는지, 또 2번째로는 폴더블 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는지입니다. 특히나 연말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트라이폴드 폰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 접히지만 두께는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맞춘다라는 목표가 만약 성공을 하게 된다면 삼성이 폴더블 시장에서는 확실한 선두를 굳혀나갈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는 삼성이 AI와 폴더블이라는 두 축을 제대로 잡아내게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이제 얇기 대회에 넘어서서 AI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경쟁까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점유율을 더 이끌어 나갈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천무 유도탄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번 협력의 핵심으로는 항제밍 GPS가 꼽혔습니다. 이 전장에서 상대가 강한 전파로 신호를 방해하면 무기가 제대로 목표를 찾지 못하는데요. 이걸 제밍이라고 부릅니다. BAE가 가진 고성능 GPS와 이 항제밍 기술을 천무 유도탄에 적용을 해서 이런 공격을 막겠다는 겁니다. BAE는 이미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무 유도탄은 단순히 장거리 로켓 무기를 넘어서서 어떤 전장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요. 천무 유도탄은 우리나라가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해서 2014년 군 시험 평가를 통과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고요. 루마니아 수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력은 성능 강화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고성능 GPS에 지금 항제밍 기술을 더해져서 이제 유도탄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도 어제장에서는 큰 폭으로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일단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100만 5천 원에 마감을 하면서 황제주 반열에 다시 오르게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약 990억 원, 기관도 210억 원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가 올랐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됐던 BAE와의 기술 협력 호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과 유럽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방산주 전반에 돈이 몰렸던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폴란드의 러시아 드론 격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더 강하게 자극이 된 건데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다른 방산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협력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방산주들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흘러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금 황제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이 방사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방산업체들 유럽 시장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덩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무기 공동 구매에 나서겠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오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있을까요? 네, 지금 내년 초 EU는 세이프라는 무기 공동구매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규모만 약 244조 원이고요. 회원국이 함께 무기를 사면 EU가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71조 원, 루마니아가 27조 원을 배정받았는데 이 두 나라는 모두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추가 수출 기회가 커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바이 유러피안, 즉 부품의 65% 이상을 반드시 EU 영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앞으로는 현지화 전략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서 천무 유도탄 생산을, 현대로템은 K2 전차 일부를 현지 조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현지 생산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기술 협력으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무 유도탄에 대한 성능을 더욱더 한 단계 높이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방산에 대한 기회가 더 활성화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를 이끌었던 방산주이니만큼 다시금 이런 훈풍들이 깃들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쿠팡이 정부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7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라는 포부로 보입니다. 어떤 펀드가 만들어지게 된 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쿠팡이 참여를 한 건 알파코리아 소버린 AI 펀드였습니다. 쿠팡이 750억 원을 내고요. 정부 모태펀드가 같은 금액을 보태서 총 1,500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이 펀드는 앞으로 AI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 14곳 정도에 평균 100억 원 이상씩 투자할 계획인데요. 쿠팡은 이번에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물류 혁신과 데이터 처리에서 쌓아온 AI 노하우, 또 해외 진출 경험까지 함께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쿠팡이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으로서 제2의 쿠팡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건데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민간과 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상징적인 투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은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2의 쿠팡을 키우겠다라는 포부로 보입니다. 이렇게 직접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까지 나서겠다라는 계획인데 쿠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도울 계획일까요? 지금은 이제 쿠팡이 그동안 쌓아왔던 AI 경험을 스타트업에게 전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미 물류와 배송에 AI를 깊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건의 주문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요. 자동화 로봇과 물류센터 시스템을 연결해서 로켓 배송과 당일 배송을 구현해 왔습니다. 이런 운영 노하우와 글로벌 진출 경험을 펀드 참여 기업들에게 직접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즉 해외 진출과 기술 고도화 그리고 비즈니스 확장까지 쿠팡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쿠팡은 최근 정부가 출범시킨 제조업 AX 얼라이언스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과 연계된 AI 대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정책이 맞물리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보들을 좀 살펴보자면 쿠팡이 AI 기반의 테크 기업으로 좀 변신하려는 하는 그런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투자,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어떠한 움직임으로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I 스타트업에 이제는 제대로 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사실 초기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금 조달입니다. 그런데 평균 100억 원 이상씩 투자가 된다면 이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쿠팡이 지금 자금과 경험을 제공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은 성장 기회를 얻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물론 중요한 건 성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말한 대로 단순 수익을 넘어서서 AI 생태계 전체를 키워내게 된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제2의 유니콘을 만들겠다라는 후보로 보이고요. 앞으로 실제 성과뿐만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혁신으로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